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전다방,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 왼쪽에 방은희 팀장님. 네, 방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조 작가님.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뭐 연구소 새 소식 같은 건 없습니까? 어저께 저희 이제 식민지 역사박물관 네. 자문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물관 관련한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현직 교사. 역사 교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보고 아이들한테 이 박물관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좋은 행사를 가졌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개관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어제가 2차 자문회의였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자문을 받아서 자문회의 끝나고 뒤풀이를 거하게 했군요. 예? 네, 좀 그랬나요? 역사 선생님들하고. 그럼 역사 선생님들하고 뒤풀이하면은 술자리에서도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합니까? 아유, 그렇죠. 계속 이제 박물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죠. 사실은 또 회의보다는 그런 술자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어제 좋은 얘기 나온 거 있으면 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유물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박물관에. 네. 근데 이제 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이제 한 유물만 가지고도 이제 학생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 유물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 유물이 우리 연구소로 오기까지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 하나만 풀어도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뭐 종이 쪽 같이 보여도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게 이제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게 할 때 감동은 더 커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예요. 네. 진짜 우리가 박물관 가면은 그냥 박제화된 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무슨 편지 하나에도 담겨 있는 그 숨결, 사연, 그리고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고민, 이런 것도 발굴해내서 함께 얘기로 풀어나가자. 네. 좋은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네. 거기 박물관 관련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뭐 배워야 될 것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많다. 네. 자, 8월 29일로 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 작가님. 오늘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풀어나갈 주제가 한국의 레지스탕스 최후의 결전입니다. 네. 최후의 결전이라는 얘기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 적들의 탄압이 강할수록 우리의 승리는 목전에 있다. 그렇죠.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결전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역전다방이 그동안 그 일제 강점기에 네. 레지스탕스들을 다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네. 이제 앞으로 한 달간 마지막으로 그 해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네. 어떻게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찾아보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해방을 확신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해방을 맞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해방을 맞이하는 방식, 네. 그리고 또 해방 이후의 고민, 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풀어나갈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여운형과 조선 건국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몽양 선생과 조선 건국동맹. 네. 몽양 여운형 선생하면 네, 우리 방 팀장님은 어떤 게 먼저 딱 떠오르세요? 카이저 수염이 카이젤. 카이제. 카이젤. 카이제 아닙니까? 카이제?
카이제. 아, 맞아요. 수염에 젤을 자, 이제 발라줘야 돼요. 됐어요. 요거. 네, 자, 카이제. 그리고 어쨌든 그 수염이 아주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모습. 이게 먼저 떠오른다. 일단 이제 외모가 딱 생각했을 때 이제 독특하잖아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그 수염이 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 관리하기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유행이어가지고요. 다 했대? 독립운동가들이 다 했어요. 김구도 그 똑같은 사진 있고요. 도산 선생도 그 수염.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안창호 네네. 선생도. 그때 그게 다 유행을 유행이었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독일 황제 그렇죠. 의 수염을. 그리고 나중에 그걸 왜 이제 따라해? 유신 시대 때 네. 그 당시 그 국회의원이었던 김성곤 쌍용을 만들었던 김성곤도 그 수염인데 이제 나중에 항명 사건으로 중정에 끌려가서 중정 요원들이 그 맞다. 수염을 수염 뜯었다 그랬다. 뽑았다는 또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수염이 먼저 떠오른다. 네, 제일 잘 어울렸던 것 정말 같아요. 실망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연구소에서 그렇게 실천과 이론을 함께 병행하시는 분이 몽양 선생 하면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고귀한 어떤 가치, 그래요. 예? 사상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수염이 먼저 생각나라. 이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떠오르는데요. 네. 네가 압박하니까 하나가 더 떠오르는데요. 네. 이 선생님이 이제 신학문을 접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전답을 팔아가지고 나눠줬대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부터 이분이 범상치 않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신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상경을 하는데 아무튼 고향에서 그러니까 눈을 딱 뜬 거지. 아,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을 나는 실천해야겠다. 이걸 바로 노비 문서를 확 불사지르는 것부터 해갖고 여기서 어떤 이분의 네. 실천력 이런 걸 알아봤죠. 네. 제가 뭐라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이제 포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여운형 선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상남자. 네? 그러니까 터프하다, 대범하다. 네. 이런 이미지. 그리고 같이 연관돼서 떠오르는 분이 송기정 선생.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송기정이 딱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뭐 송기정 선생 얘기도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터프가이 좀 스타일 아니셨나요? 운동을 좋아하셨으니까. 운동 좋아하시고. 만능 스포츠맨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문 하실 적에는 자기가 직접 그 우통 다 벗고 그렇죠. 체조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사진도 찍고. 기계체조 쪽으로 또 이렇게 네. 됐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능 스포츠맨이고 대범한 어떤 그런 성격이 독립투쟁을 할 때에도 그 투쟁의 방식 같은데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네?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세력을 네. 다 하나로 모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댕겼어요. 그래갖고 인맥이 굉장히 넓어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만나고 댕겼다. 예. 이거는 우리 조 작가님 진짜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이 언어 습관은. 그럼요. 예. 안 고치겠다고 결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국민당의 손문 손원. 순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구추백이라고 하는 고저바오. 예. 그분까지 이렇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국민당 다 아우르는 인맥을 갖고 계셨고 중국에서부터도 이 좌와 우를 넘나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련에 보면은 소련의 레닌. 레닌도 직접 만났었거든요. 보니까 레닌하고 약간 외모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몽양 선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 대머리라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 조금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비슷한.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 영사라던가 네. 그런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잘 친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갖고 계셨죠. 독립운동계의 마당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안타깝다. 네, 결국은 맞아요. 이제 그거는. 암살 당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 작가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여쭤봐야죠, 그러면. 그럼 우리 조 작가님은 몽양 선생 하면 어떤 게 먼저 딱 떠오릅니까? 저는 안타까움. 안타까워. 네. 어떤 면에서? 뭔가 뺏은 것 같은 네? 느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안타까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장 원했던 네. 이 민족 통일 국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실패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남북 좌우라고 하는 남쪽과 북쪽 그다음에 좌와 우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에 뭐냐면 대부분 다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좌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우로부터도 배신당하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마지막 인생 말미에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최후도 굉장히 암살당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보호도 하지 않아주는 보호해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암살되는 순간 그 미군정이 더 이상 뭐냐면 여운형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그 암살 이후에 이제 마지막 갈 때는 이제 최후의 보호막도 사라진 상태로 그냥 암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암살 당했을 때를 보니까 거의 12번 가까이 테러를 당한 다음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거리낌 없이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혁명가는 침상에서 죽지 않는다. 혁명가는 거리에서 죽는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위험하니까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치과에 가시거나 은신처에 좀 은신처에 있거나 계시거나 이래야 했더니 되는데. 혁명가는 거리에서 죽는다. 굉장히 그 대범한 스타일. 이게 또 너무 좀 지나친 자신감으로 나와서 좀 그런 또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조금 여운형 선생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꼭 당해. 꼭 나쁜 일이 생겼거든요. 이제 짚어볼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운형과 조선 건국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운형 선생이 우리가 그때 3.1혁명 얘기할 때 이제 언급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재등장하신 것 같아요. 3.1혁명 이후에. 네. 예. 그동안 이제 어떤 행로를 걸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상해에서. 네. 상해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고 1920년에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산당 활동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는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레닌 자금 사건 있잖아요. 네. 그때 상해파가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르크츠크파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르크츠크파에서 더 공산주의 활동을 더 많이 하신 거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활동이 네. 공산당 선언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공산주의 문헌들 있잖아요. 네. 그 문헌들을 처음으로 번역하셨던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아, 공산당 선언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다.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외국어에도 상당히 좀 능통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금능대학 영문과 출신이세요. 네, 중국의 금능대학을 나오셨는데 네. 영문과에서 이제 영어 공부하시고 네. 아, 영어를 능숙하게 이렇게 말로 하지는 못했어도 네. 알아듣고 이렇게 뭐냐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어 능력은 되셨다고. 뭐 중국어나 러시아어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중국어는 당연히 하셨겠죠. 네. 대단하네요. 네. 네, 이분이 그 공산주의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로 운동을 시작하셨고 네. 민족주의의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중심을 민족주의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도 1920년대는 공산주의 활동으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좌파 쪽의 어떤 그런 경향에 많이 좀 매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 되게 왜냐하면 빠졌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 평소에 이렇게 언어 습관을 보면 이게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용어들이. 용어들, 그런 것들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그 일제한테 잡혔을 때도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래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고 자기의 어떤 본성이 있고 이런데 아, 그렇죠. 이분도 이제 약간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이제 몸속에 내재되어 있으나 지향하는 바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을까.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네. 뭐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몸에 그냥 배어 있겠죠, 정말 유전적으로. 근데 이제 마르크시즘에 상당히 매력을 느낀 그런 민족주의자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네네. 1920년대까지는 아마도 그 공산주의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해외에서 계속 지원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 자신은 당 활동은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활동이 당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운동의 방법론으로 공산주의를 그렇게 이용한 거지 네.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좌우 합작 운동으로 뭐 이어지는 네. 뭐 그런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얘기하기는 1925년부터는 네. 그 한국 독립운동보다는 중국 혁명에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계기가 있었습니까? 귀국하게 되는 뭐 어떤 계기? 잡히셨어요. 잡혔죠. 아, 체포가 돼서 네, 체포가 됐었어요. 압송. 네. 네. 이게 1929년도에 잡히셨는데 네. 상해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약점 스포츠. 스포츠를 너무 좋아한다. 네. 네. 이 상해에서 그 공동 조계에서 교수 대학하고 네. 상해 구락부라고 하는 단체하고 야구 경기를 했는데 그걸 관람하다가 일제 경찰이 아, 습격을 한 거예요. 야구 경기 관람 중에 체포가 된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여러 차례 일본 경찰들이 시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힘이 워낙 좋으시고 이러니까 다 뿌리치고 막 도망간 적도 그래. 많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수십 명의 경찰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냐면 사방에서 그렇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워낙 몸이 좋으시니까 스포츠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막 박차고 치고 받고 해가지고 뚫은 거야. 그 공세망을. 그래갖고 막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도망가다가 누구한테 걸렸냐면 영국 경찰들이 가로막았어요. 영국 경찰들. 그래갖고 영국 경찰한테 잡혔어요. 영국 경찰 애들은 왜 쓸데없이 끼어들어갖고 그랬을까요? 영국이 웃긴 놈들이네. 전통적으로 일본이랑 친해. 친하잖아요. 나중에 싸우잖아요. 2차 대전 때. 그래 그때 전까지는 웃긴 좀 친했죠. 놈들이네요. 그러니까 응? 이때 당시에 이 영국 경찰이 딱 붙잡은 다음에 신문 한 번도 하지 않고 넘겼다고? 바로 일본 영사관으로 넘겼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영국하고 일본 경찰이 미리 뭐 공조 같은 걸 했다.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거죠. 웃긴 그렇게 놈들이네요.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브리티시? 예?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예? 방 기자, 이 당시에 이미 여운형 선생님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유명한 저명 인사였죠. 한국의 링컨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그러던데 그 무슨 네. 얘기입니까? 방 팀장님. 이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자기가 노예 해방의 선구자였었잖아요. 노비문서. 노비문서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신문에 네. 한국의 링컨, 그다음에 노예 해방의 선구자 이러면서 막 대문자만하게 기획 기사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게 소문이 났나 보네. 네, 약간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셨던 걸까요? 이분이요?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여간 그 체포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로 압송이 된 거잖아요. 네. 예. 몇 년형 받았습니까? 3년형을 받고 투옥이 돼가지고 네. 3년 다 채우시고 거의 만기 출소. 네네 출소를 하셨죠. 1932년도에 출감을 하셨는데 투옥 중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체포될 때 일본 경찰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그 한쪽 귀가 고막이 터졌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안 거죠. 해줬지. 네, 그래가지고는 한쪽 귀가 그때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귀가 끝까지 이제 잘 안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치질이 또 되게 심하셔갖고 2번인가 그 감옥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경과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평생도록 고생하는 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신경쇠약 그 감옥에 갇혀서 계속 신문 받고 그러니까 신경쇠약 그 다음에 신경통 뭐 그런 불면증 이런 거
갖가지 병증을 얻어갖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네, 1932년에 이제 만기 출소. 네. 네. 석방 후의 활동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석방 후에 이제 그 일본 그 총독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수차례 걸쳐서 여운형을 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요. 워낙 그 중국이나 소련 쪽으로 영향력이 인맥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일제 입장에서 여운형 같은 인사가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정말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여운형이 그렇게 잡혔을 때 막 환영을 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여운형에 대한 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일제의 편을 든다고 하면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여운형을 꼬시려고 했는데 여운형이 이제 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근데 좀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잡혔을 때 환영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 유명했다는 얘기를 좀 잘못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잡혀서 환영한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잡혔을 때 환영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막 웬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예. 돌아왔을 때 여운형을 굉장히 환영했다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만기 출소한 다음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32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네. 33년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을 하잖아요. 마침 그때 이제 그 조선중앙일보의 그 사장 자리가 예. 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일보 쪽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그 사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운형한테는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 3대 신문사거든요. 조선동아, 조선중앙일보 세 번째 신문.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의 사장이 됨으로써 그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1914년인가에 상해로 넘어가서 그 1929년까지 계속 중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큰 인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그 조선중앙일보를 맡게 맡게 되면서, 되면서 이제 다시 민족운동가 그리고 그 민족운동가로서의 인맥 이런 그렇죠. 것들을 또 재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이제 기회가 기반을 되는 거죠. 다지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출소하자마자 언론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게 사실은 약간 좀 놀라워서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는 어떤 신문이었습니까, 방 팀장님? 조선중앙일보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총독부하고 타협한 인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민족적 뭐 사회적 범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특권층의 비리도 폭로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언론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죠. 당시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의 거의 JTBC의 손석희 사장과 비슷한 그런 어떤 행보를 걸었네요, 우리 여운형 선생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보탠다면 JTBC도 중앙일보잖아요. 예?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중앙일보는 하여간요. 아니 예?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중동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JTBC 사장하고 하여튼 너무 엮으려고 하지 그 마시고. 이미지가 지금 오버랩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네. 뭐 이런 이게 손석희 거죠. 사장보다 더 또 이제 플러스 해야 될 거는 이분이 네. 워낙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신문에 이제 최초로 스포츠면을 했다는 점이 그래요? 스포츠입니다. 사장 된 이후에 신문에 네. 스포츠면이 생긴. 우리나라 최초. 진짜 스포츠 광이셨군요. 그렇네. 그렇군요. 그럼 뭐 주변에 체육인들이 많았겠네요. 아까 제가 그 송기정 선생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예. 여운형 하면 이제 스포츠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또 다른 인맥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기정, 예. 마라톤의 송기정, 그다음 유도에는 이재황이라고 있는데 이재황이라는 분은 나중에 경호원 하시는 거예요. 유도대 창설했다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장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치안대 만들 때 거기에 대장 하셨던 분. 역시 스포츠인들이니까 뭔가 좀 무력과 관련된 쪽에 네. 많이 이렇게 포진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송기정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운형 선생의 어떤 연락원 그렇죠. 뭐 그렇게 이런 알려져 있죠. 역할도 네. 네. 실제로 했습니다. 하여간 송기정 선생이
독립운동에 일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진짜 참 송기정 선생은 정말 그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스포츠인이 아닌가. 네. 우리 그 현대사에서. 저는 그래서 이분을 생각하면 이제 뭐 그 흔히 말하는 지덕체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이렇게 다 제대로 갖춰줘. 갖춰진 어떤 사람이 이제 지만 굉장히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체만 이런데 저 같은 경우죠. 이제 지덕체. 예. 고루고루. 예, 지식과 덕성과 체력이. 아 예. 그렇군요. 저는 체력이 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이 네. 1934년도에 조선체육회 회장이 되시고요. 네. 이제 37년도에 이 단체는 해산이 되는데 해방 후에 이게 다시 재건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체육회가 다시 생기는데 그때도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미군정이 이 단체를 좌파 단체로 규정을 했어요. 아니 조선체육회인데. 아니 그냥 이제 스포츠인데. 아 여운형 선생 때문에 여운형 갑자기 선생에서. 좌파 단체가 돼버리네. 사실 미국 같은 나라가 가장 앞세우는 게 스포츠엔 이데올로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군정에서 미 군정에서 조선체육회를 좌파 단체로 분류했다. 네. 야 진짜 얼토당도 않네요. 네. 예. 조선중앙일보 하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방 팀장님? 네. 이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죠.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 근데 우리가 흔히 일장기 말소 사건 하면 네. 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도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동아일보가 아니라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하기 전에 네. 조선중앙일보가 조선중앙. 먼저 했어요. 일장이 말소를. 근데 이제 이 조선중앙일보가 폐간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동아일보가 지금 아직까지 있으니까 자기네 걸로 막 홍보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이게 일장기 말소를 했을 때 그 네. 중앙일보가 괜찮은 걸 보고는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이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된 사건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8월 15일 날 그 송기정 사진에 그 일장기를 이렇게 뭉개가지고 네. 살짝 뭉갠 사진 그 사진을 조선중앙일보에서 올렸는데 네. 이 사진이 일제 검열에 통과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보도가 되니까 네. 동아일보에서 25일 날 네. 10일 뒤에 25일 날 자기네도 똑같이 손기정 그 가슴에 네. 일장기를 이렇게 지운 그 사진을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걸린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된 거군요. 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동아일보가 무기정관 됐고요. 네. 그다음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동아일보 쪽하고 조선중앙일보 쪽하고 이 일본 애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틀린데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5명한테 이제 뭐냐면은 책임을 씌워서 언론기관에 다시는 이제 발을 들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할서도 제출하라.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내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니까 동아일보를 다시 속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속간되는 그때에 동아일보가 그 사고로 그 회사에서 알리는 그 알림 걸로 알림 기사로 대일본 제국의 언론 기관으로서 조선 통치의 익찬이 뭡니까? 익찬. 받들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 통치를 받들어 돕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그 신문 그에다가 보도를 한 거예요. 신문이 이런 맹세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문이 그냥 권력에 충성 맹세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사고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충성 맹세하는 쪽으로 이게 튼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폐간이 안 된 거고요. 네. 조선중앙일보는 이제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장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여운형이 사장이니까 여운형을 빼고 그다음에 친일파로. 자기들 잘 맞는 친일파 성원경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범익, 고원훈 이 3명의 1급 친일파 중에서 한 명을 뭐냐면 사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조선중앙일보의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자진으로 폐간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느니 우리는 신문을 찢어버리고 끝내겠다. 그렇게 펜을 한 거죠. 꺾어버린 거죠. 동아일보는 충성맹세를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을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네. 혹은 그 당시 최고 책임자가 어찌됐건 몽양이었으니까 예, 여운형의 일장기 말소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안 그렇습니까? 사장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선 중앙일보 그렇죠. 일장기 말소 네. 사건으로 합시다. 가로 열고 사장 여운형 가로 닫고. 네. 아, 속은 느낌이네요, 여태까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진짜 주입식으로 계속 그렇게 알았는데.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고, 혹시라도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이 헷갈리실까봐. 네. 조선중앙일보는 지금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네. 그렇죠. 예.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폐간이 됐으면은 이제 몽양도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네네. 예. 이제 살얼음판 같은 그런 일제 말기의 정세에 여운형도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는 건데요. 예. 폐간 후에 이제 일제가 여운형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회유하려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회의할 때 와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쪽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중국 쪽 인맥, 그다음에 그 소련 쪽 인맥 이런 것들을 일본이 좀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심스럽게 여운형이 거부를 계속 했는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본을 여러 차례 가요. 여운형 선생이. 왜 가냐면 그 일본 뭐 무슨 일을 같이 해보자 할 때 일본 한번 가보자 해서 일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의 그런 그 뭐야 이렇게 공작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선에서 이제 좀 멀어져서 일본에 있다 보면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총독부가 계속 그 포섭하려고 그러는데 네. 거부하면 상당히 이것도 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그렇죠. 있는 위협을 거잖아요.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좀 일본 간다 그러면서 좀 회피하고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가는 김에 정보도 그렇죠. 고급 정보 를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 뭐 그러면서 도쿄 유학생들 같은 학생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조직하고. 좀, 네, 조직하고 그런 일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중요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걸 목격하게 됩니까, 방 팀장님? 도쿄에서 몽양이. 도쿄 하늘에서 미국의 공군기를 만나게 되죠. 미국의 공군기가 네. 도쿄 하늘에. 네. 네. 도쿄를 공습하는 거를 거기 갔다가 그걸 떡하니 이거 정말 보게- 우연히 네. 본 거죠. 1942년에. 그렇습니다. 네. 4월 18일이었는데 네. 이때 정오 무렵이었다 그래요. 네. 미군의 경폭격기 네. 16대가 도쿄를 공습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대공포를 막 쏘고 뭐 일본기가 추격을 막 나서고 했는데 일본기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성능이 차이가 나서. 성능의 차이가 나서.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리고 남들은 피해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어찌됐건 지금 공습경보 이러고 다 피하라 그래야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갖고 미군이 그 일본 본토를 공습하러 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자기도 폭탄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피하시면서 바뀌었죠. 역시 피하시면서. 스포츠맨이시네요, 진짜. 아, 진짜 스포츠맨이시고. 네. 아, 그래서 어떤 걸 깨닫게 됩니까, 몽양이? 이때가 그 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한 건데 그 초기에는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쟁이 딱 나는 순간 대부분의 조선인들이나 뭐 외국 사람들은 다 이제 일본이 일본은 졌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냐면 그 전쟁 초기에는 일본이 계속 미군을 압도하는 거죠. 승승장구하지 않았나요? 네, 승승장구했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미군 쪽에도 사기가 나빠졌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일본이 정말 이러다 큰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랬는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지던 미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냐면 기습 작전으로 일본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했던 거예요. 도쿄 공습. 네. 네.
그래서 공습하는데 완전히 성공을 했고 일본인들의 가슴에다가 공포의 그 씨앗을 딱 뿌려놓게 된 거죠. 그렇죠. 일본인들도 봤을 테니까 자국의 군대 비행기가 공군기는 미국 공군기와 성능이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걸 다 목격을 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쟁이 이제 질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일본인의 그러면, 네. 가슴에 이제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여운형의 가슴에는 희망의 씨앗이 그렇죠. 심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42년 4월 18일에 이 도쿄 공습 이후에 네. 태평양 전쟁의 어떤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역전됩니까? 네,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태평양 전쟁 얘기하니까 근데 갑자기 네. 유인촌 생각나네요. 옛날 유인촌이 그 MB 때 네.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면서 네.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대동아 전쟁이란 용어를 써도 됩니까, 조 작가님? 안 되죠. 대동아 전쟁은 근데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대동아 전쟁은 어떤 용어입니까? 대동아 전쟁은 네. 일본이 네. 그 동아시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나의 그러니까요. 제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그 네. 자기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대표적인 용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그 MB 시절에 당시 대사할 장관이 때 들었을까요? 무슨 사극에서? 당시 장관이 그 말이 나온 것도 신기하네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대동아 전쟁이라는 이분이 용어를 써서 일본 네? 장관인 줄 자기 일본 갑자기 아니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네, 네.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여운형은 희망의 씨앗을 봤다. 네. 이런 근데 얘기 이제 아닙니까? 사실 중일 전쟁 때도 이번에 이제 일본이 망한다 이런 또 판단 미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이제 일본이 전쟁만 할 때마다 이제 우리한테 호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싸우자 막 이렇게 했다가 왜 굉장히 실망을 많이 안겼던. 그래서 오히려 더 좌절. 우린 영원히 못 벗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미군이 이길 것 같다. 일본이 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또 다시 그렇게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을 일본이 이번엔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돼서 혹시라도 조심스러워하진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순간 사실은 이게 국력의 규모라던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일 전쟁도 그랬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중국과 일본 그 미국은 다르죠. 네. 그렇군요.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 경제에 일본이 너무 전쟁을 그동안 많이 했어. 그 네, 돈도 네, 없는 네.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전선이 너무 크게 확대가 그렇지.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능력 이제 이상으로. 드디어 병력의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한국인들은 총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인들이. 네. 드디어 그런데 총까지. 총까지 막 주면서 지원병 뭐 이런 거 하고 징병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병력이. 그렇죠. 예, 병력이 너무 네. 부족하고 그래서 관동군 있잖아요. 관동군. 네. 일본의 관동군은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 부대가 1944년 45년 무렵에는 벌써 종이 호랑이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병력을 빼가지고 다 이곳저곳에 다 그 넓혀진 전선에다가 배치를 하느라고 다 뭐냐면은 예비군들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그 예비군들은 잘 안 걷는데요. 예? 아니,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예비군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모한 전쟁을 한 거죠. 그렇죠. 광기에 사로잡혀서 일제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있던 여운형이 예? 그 도쿄에서 실제로 미 공군기를 보고 그 폭탄을 요리조리 피하시면서 확신을 딱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일제의 패망이 멀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귀국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 팀장님이 좀 여운형 선생 성대모사로 예, 읽어주시죠. 지난 4월 18일 미국 비행기의 동경 공습을 직접 목격했는데 미국기의 성능은 일본기 성능보다 우수해. 일본기가 미국기를 추적하질 못했어. 이게 친구한테 하는 말이라서 제가 친구한테 하는 말로 할게요. 예, 예.
동경에서 미국 방송을 들으니 미국도 전쟁 준비에 광분해 최후의 승리는 미영에 있게 될 것이다. 미영이 승리하면 조선 독립이 확실히 가능하고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은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이야.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일본의 물자 부족 때문에 뜻밖으로 빨리 종결될 것 같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미국과 함께 일본의 선전을 포고했다고 하니까 나도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몽양 영웅영 선생이 상당히 다정다감하게 친구에게 얘기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결의에 찬 얘기인데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을 또 갖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친구 오건영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정세 판단이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그리고 다양한 확신에 차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럼 뭔가 어디선가 뭐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그러셨을 텐데, 네. 그때 뭐 핸드폰,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어디서 이렇게 고급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런 확신에 딱 찬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일본 그 인들하고도 그 인맥이 네. 여러 개가 이제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꼬시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다 보면 또 이제 좀 친해지고. 친해지고 그러면 정보 좀 캐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한테 굉장히 뭐냐면 정보를 많이 얻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파 방송이 그때 있었어요. 단파 방송. 단파 방송. 네. 간첩들이 듣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113 수사본부 같은 드라마 아십니까? 네? 모르죠. 그럼 간첩 잡는 드라마 있었어요. 113 수사본부. 저는 근데 보면 간첩 식별하는 방법. 네.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듣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건 기억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때 듣는 게 단파 방송 아닙니까? 단파 라디오. 예. 이때부터 있었군요, 단파가. 네, 단파 방송. 이게 이제 굉장히 단파를 쓰면은 네. 굉장히 멀리 대륙을 넘어서도 그쵸, 간대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단파 방송을 중국 쪽에서도 하고 미국 쪽에서도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승만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경 임시정부는 그 김구 쪽에서는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파 방송을 했거든요. 임시정부와 이승만이 단파 방송을 네. 했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있던 그 조선인들이 네. 일부가 단파 방송을 잡는 라디오를 갖고 있다가 그 라디오로 방송을 우연히 수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는 그 얘기를 듣고는 곳곳에 이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해서 수백 명이 된 거죠. 얼마나 듣고 싶겠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파 방송 때문에 뭐냐면 주변에 이제 노출이 쉽지.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여운형 선생이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도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그렇게 넓은 그런 인맥과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한정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한 100명이 그 똑같은 얘기를 떠들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웬만큼 다 아는 사람들끼리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게 큰 문제가 돼서 42년부터 43년까지 그 수차례에 걸쳐서 그 검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단파 방송 사건이라 그래서 굉장히 컸고요. 150여 명이 구속됐어요. 그럴 그렇군요. 정도. 네. 여운형 선생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체포가 되나요? 네,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친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친구분이 또 다른 분한테 얘기했다가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몇 달을 건너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 그 경찰한테 들어가가지고 유언비어죄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갖고 징역 1년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요. 계속 고문당하고 막 신문당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져갖고 바로 이제 석방된 다음에 병원 입원하시고 막 그랬었죠. 네. 이미 지난번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많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으니.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하니까 또 엄청난 회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이용해서 당신네가 지금 전향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여운형을 크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전향서에 대신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향서가 남게 됐고요. 이 전향서 남아서 일부에서 뭐 여운형이
친일파다. 네네, 막 이런 글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랬던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운형뿐만이 아니고 조만식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때 일제 말기에 이렇게 강제로 전향서 쓰고 이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알고 좀 화를 막 내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좀 화내셨겠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있을 때 경성일보 기자가 찾아왔는데 한 1분인가 얘기했대요. 뭐 그러고는 돌아가가지고 네. 장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병 권유를 하는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그걸 여운형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기자가 아주 소설을 썼구만.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이때부터 기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때부터 기자 쓰레기, 기레기가 있었던 겁니다. 조만식 선생도 이렇게 똑같이 당했다 그래요. 이 기자의 기사가 있을 테니까 이 기자의 이름도 지금 실명으로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찾아가지고. 예. 일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럼 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병원에 계시면서 어느 정도 좀 건강을 회복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어떤 활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뭐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네. 다음에 역시 여운형 선생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네. 1943년에 조동호, 이상백 이런 이제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들을 총망라해서 네. 조선 민족해방연맹을 이제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밀 결사였겠죠? 네, 비밀 결사. 그렇죠? 당연히 비밀 결사. 예, 예. 이런 이름으로 그 지금 일제 강점기 때 합법 활동을 하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도 좀 무서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조선민족해방연맹. 저는 뭐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요. 아니 어디가 무섭습니까? 조선이 무서워, 민족이 무서워, 해방이 따로 무서워. 보면 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조선민족해방연맹을 조직했는데 이 조직이 조선 건국동맹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직을 일단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조직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피라미드처럼 한 명 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러면 너무 다단계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예. 적절한 용어를 좀 써주십시오. 네. 예. 그래도 뭐 외연을 확장했다. 그래 네? 방법은 이제 그렇게 약간 아니 근데 점조직으로. 네, 그렇죠. 피라미드처럼 그러면 너무 이거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되는 건 아니잖아 위에 사람이. 예,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확대되면서 조선 그렇죠. 네. 점조직으로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조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한 1년 동안 합니다. 1년 동안 해서 그 어느 정도 세력이 모아졌을 때 네. 그것을 이제 확대 개편을 하면서 딱 드디어. 만들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조선 건국 동맹입니다. 1945년 8월 해방 바로 1년 전에 네. 1944년 8월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가 바로 조선 건국 동맹. 네. 이때 여운형 선생이 정말 또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방 팀장님이 또 성대모사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때 몽양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 명예나 지위나 다 잊어버리고 다만 걸음이 됩시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과 명예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 어떤 어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우리가 진짜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걸음이 되고 청년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자. 그렇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 명예나 지위나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좀 연상되는데요.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네. 훌륭하네요, 진짜. 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인민들이 여운형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등 하지 않았어요? 1등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해방 후 정치 지도자 그렇죠. 최고의 정치 도자는 누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여운형이요. 그렇죠. 몽양, 2위가 누구였습니까? 2위가 백범? 안창호? 이승만. 맞다. 이승만이 2위였습니까? 네. 안창호 선생은 그때 돌아가셨지 않았어요? 그렇네. 그렇죠. 왜 이러세요 지금? 그냥 내가 마음속에 순일이 지금 다음 대선에 지지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만약 이랬는데 김대중. 김대중이요. 이거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 거기서 안창호 선생이 나오는 게. 예.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44년 8월에 조선 건국동맹으로 확대 개편이 됐다는 얘기까지 네.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 건국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네, 조선 건국동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죠. 궁금해 죽겠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은 그 여운형 선생님의 발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 팀장님이 네? 그 동락연극제인가요? 유치진이죠, 동락연극제. 네. 친일파잖아요, 유치진. 그렇네요. 아 거기서 상 받았잖아요. 예? 연기상. 네. 하여튼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멋지게 낭독하시는 걸로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 명예나 지위나 다 잊어버리고 다만 걸음이 됩시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과 명예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